로마 제국 역사 여행 제13강은 현재 시대입니다. 흔히 로마 역사에서 오현재 시대라고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5명이 황제로 있던 시대입니다. 이 오현제라는 단어는요, 1531년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논고에서 처음 언급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공화정 시대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공화정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학생들과 강의를 했죠. 그 강의록이 로마사 논고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티투스를 제외하면 혈연 관계의 세습을 통해 제위에 오른 황제들이 모두 암군이었던 반면 네르바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이르기까지 양자 관계로 제위에 오른 황제들은 모두 명군이었다. 그리고 양자 대신 혈연 관계에 의한 세습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로마의 붕괴는 재개되었다. 에드워드 기번은 이런 말을 로마 제국 쇠망사에 남겼죠. 만약 누군가에게 역사상 인류가 가장 행복하고 번영했던 시기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도미티아누스의 죽음부터 콤모두스의 등극 사이 시기를 고를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평가하길 이 시대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유능한 자를 후계자로 선정해 태평성세를 누린 로마판 요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국의 요순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현명한 이를 후계자로 선정해서 아들 대신에 이어져 갔던 그런 시대를 요순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이 오현재 시대도 형태가 똑같고요. 자,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을 기본적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습을 통해서 제위에 오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마침 로마의 오현재 시대는 세습을 하지 않았던 5명이 등극했을 때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 오현재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래요. 왜 이 시대에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시대가 되었느냐?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네르바를 제외하면 자신의 통치 철학을 실현하기 충분한 시간을 얻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제외하면 장성한 아들이 사망 당시에 없었다. 네르바를 제외한 네 황제는 트라이아누스를 중심으로 맺어진 친위척 관계, 즉 로마 귀족사에서 말하는 같은 집안 사람이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를 제외하면 후임자도 유능하며 제국을 잘 통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현제가 꼭 아들이 있었는데 현명한 자한테 후계를 물려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순 시대는요, 아들이 있었는데 멀쩡한 아들이 있었는데도 후계자한테 물려준 거거든요. 아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랬었던 거고, 실제로 오현제 시대의 4명은 아들이 없었어요. 물려줄 만한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국가가 좋은 시기를 누리려면 그 통치자가 자신의 통치 철학을 실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통치자들로 들어서는 지도자가 역량을 준비할 시간과 그것을 펼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만 국가 평화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단명한 왕 또는 왕이 너무 또 오래 살아도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영조 시대 뭐 이런 영조가 되게 오래 살았잖아. 아니면 중국의 걸륭제, 강희제 이렇게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문제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수명을 누려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충분한 경험, 실력을 발휘할 만한 나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운 좋게도 이 오현지 시대는 그런 시대가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항상 정상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오현지 시대부터 사실 로마는 몰락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죠.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로마는 고질적인 경제적 취약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약탈 경제였어요. 농업 내지는 약탈 경제입니다. 끊임없이 확장해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던 게 로마 공화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화국이 원수정 시로 접어들면서
안정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경제적 이득 취하기 어려워지죠. 국경이 거대해지니까 국방 유지비가 많이 들고요. 또 관례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경비는 지속 증가하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공급되던 재물이 중단되고요. 노예 공급도 중단되고 광산이 고갈되고 거기다가 남부 갈리아와 이탈리아가 산업이 취약해요. 경쟁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산업이 취약해졌고요. 속주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동방과 서방이 경제력 차이가 점점 증대돼요. 그러니까 로마 서쪽의 갈리아나 헤스파니아나 이탈리아 이쪽은 경제력이 그리 높지 못해요. 그런데 동방 지역은 사실 경제력이 높았거든요. 이렇게 동서 간의 차이가 나는데 국방은 오히려 서방이 훨씬 더 많이 소요하는 이런 불균형이 점차 커지고 있었습니다. 내부 정세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죠. 로마의 동북방에 있었던 게르만족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국경선은 너무 길어요. 라인강과 다뉴방 이 지역의 국경선은 2,400km나 됩니다. 자, 오늘날로 따져보면요.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이어집니다. 여기를 로마는 국경선으로 하고 있었죠. 또한 이 로마 군단 안에 게르만족들이 또 속주병으로도 근무했죠. 이들이 로마 제국의 전술까지도 점점 익혀가고 로마화 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로마만큼 군사력이 세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안팎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귀족 계급이 약화되고 속주 출신 기사급의 역할도 강화되더라. 결국 이렇게 시대가 점차 변하고 있는 시대에 태평성세를 누리게 된 거죠. 그 오현제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4명은 이렇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이 앞에 네르바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나이 들어서 도미티아누스가 살해된 이후에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잠깐 한 1년 정도 제위에 올랐다가 죽고 트라이아누스한테 물려주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 역할을 한 사람은 이렇게 4명이 있죠. 자, 트라이아누스는 최초의 속주 출신 황제였고요. 나키아와 파르티아를 정복했습니다. 로마의 알렉산드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역사상 가장 넓은 영역을 점령했었다. 자, 하드리아누스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로마 전역을 여행을 합니다. 하드리아누스 방벽과 게르마니아 방벽을 건설했고요. 로마 역사상 가장 많은 건축물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안토니누스 피우스 시절에는 평화가 가득한 행복한 시대를 누렸어요. 또 반대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란 평가도 받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대를 보냈다. 워낙 좋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이라는 명절을 남긴 철인 황제죠. 전쟁터에서 적의 침입을 막는 데 전력한 사람이고요. 아들 콤모도스한테 제위를 물려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행을 떠나보죠. 어디로? 이탈리카라는 곳으로요. 황제들의 탄생입니다. 오현제 시대의 가장 위대한 황제 2명은 마르쿠스 울피우스 트라이아누스하고 푸블리우스 하드리아누스입니다. 이 2명의 공통점은 히스파니아라고 하는 속주 출신 황제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들이 속주 출신 황제라 그래서 꼭 속주민이었다는 건 아닙니다. 원래 로마 시민이 그쪽에 가서 거주를 하다가 거기에 후손인 거죠. 그리고 트라이아누스나 하드리아누스는 로마로 와서 사실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속주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지역을 근거지로 두었던 건 분명하죠. 자, 여기 세비야라는 도시가 있죠. 세비야 옆에 이탈리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어요. 이곳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처음 이스파니아를 정벌하면서 세우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곳은 오늘날의 세비야라는 도시의 외곽에 있는 신도시고요. 로마 밖에 세워진 최초의 로마 도시였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당시에는 이탈리아나 시칠리아 정도만 영향을 썼던 때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니발의 세력을 정벌하면서 여기에 신도시를 짓고 이곳이 주로 나중에는 전역병들의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죠. 그래서 이베리아라는 곳에 오늘날에도 로마 제국의 유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이베리아는 기본적으로 건조한 지대고 또 석조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다리 같은 게 여전히 현역으로 쓰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기 루그라는 데 성벽이 있고요. 세고비아의 수로교가 유명하죠. 똘레도에도 다리가 지금도 있고요. 코르도바에도 다리가 지금도 살아있고요. 이베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는 타라고사였어요. 바르셀로나 옆에 타라고사가 속주에 총독이 머물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베리아는 로마에 금은을 공급하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저기 라스 메들라스라는 곳이 금은광이 있었던 곳이고요. 거기 그 라스 메들라스에서부터 세비야까지 이 금은을 실어 나르던 길이 있었는데 그거를 실버 로드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 중간중간에 카세레스와 메리다 같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 금광산에서 매년 2만 로마 파운드, 약 6,500kg의 금을 생산했다라는 거죠. 카세레스라는 곳은 지금도 알칸타라라는 다리가 현역으로 쓰이는 곳인데 트라이아누스 시대에 건설했던 것이고요. 메리다는 지금도 로마식 극장과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곳 출신 트라이아누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속주 출신 황제이긴 하지만 출신이 좋은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젊어서부터 시리아, 도나우, 히스파니아 등 군단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도나우 전선 그리고 시리아 전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도미티아누스 시절에 총애를 받아서 게르마니아 총독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가 살해된 이후에 네르바라고 하는 원로원 위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도미티아누스가 살해되니까 나이 많은 네르바가 황제가 됐고 이 사람이 자기 후계자를 누가 삼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트라이아누스가 상당히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 후계자로 지정을 했고 네르바가 2년 정도 재위한 후에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있을 때 가장 많은 어떤 일을 한 건 두 차례 다키아를 정벌을 한 건데요. 이 다키아 정벌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조만 있거든요. 다키아에 관한 원주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다키아를 정벌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다키아에서 불순한 움직임 또 거기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벌했다라고 기록에 후대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떤 경제적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다키아에서 꽤 큰 규모의 금광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이아누스가 에스파냐 출신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에스파냐가 원래 로마 제국에 금은을 공급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이 점차 고갈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마침 다키아에서 금광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군, 거의 30만의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다키아에 5만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을 무찌르고 이것을 정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다키아가 로마에 금은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죠. 그리고 트라이아누스는 이제 파르티아 원정을 가가지고 큰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원로원으로부터 지고의 황제 칭호를 받을 만큼 평판이 좋은 황제였습니다. 원로원이나 시민들은 이렇게 외적을 물리치는 황제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야지 여기서 재물도 많이 얻게 되고요. 뭔가 떠들썩한 그런 걸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 전체로 보면 그게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을 막 한다는 건 다른 쪽에 손실도 많이 있고 군인들의 사망도 있고 또 내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오히려 내부 개혁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욕을 많이 먹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 원래 지지율이 높은 법이에요.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 사실 꼭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트라이아누스가 했던 다키아 정벌이 제일 유명한데 이 다키아 정벌의 이야기는 여기 그가 세웠던 원주에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 30만 명의 로마군을 지휘해서 5만의 다키아군을 물리침으로써 이곳을 이제 속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곳의 정벌은 이 지역의 금광 개발이 큰 원동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특히 저항하는 남자들은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고요.
여자와 노인을 추방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항한 남자들 죽이고 일부를 노예로 삼고 일부는 남겨두거든요. 거기 사람을 남겨놔야 누가 거기서 그 땅을 관리하고 살 거 아니에요. 특히 노인과 여자들을 추방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 땅을 이렇게 땅을 완전히 비운 거예요. 그 이유는 이곳에 사람들이 이주시키기 위한 의도가 컸던 거죠. 땅을 비우고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예를 들어 로마시에 재산이 없는 이런 사람들, 빈민들을 이 다케아로 이주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땅을 주고 거기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오늘날 라틴어 계열을 쓰는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지금의 조기가 루마니아 땅인데요. 땅이 루마니아잖아요. 로마인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흔히 로망스 계열이라고 부르는 그런 언어를 씁니다. 원래 지금 저 지역은 불가리아, 세르비아 이런 거 다 슬라브인들의 땅이거든요. 그 슬라브어를 주로 쓰는데 저기 지금 루마니아는 섬처럼 그 라틴어 계열의 로망스를 써요. 그 이유가 이 트라이아누스 시대 이후에 이곳에 많은 라틴인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게 되는 거죠. 트라이아누스가 했던 또 하나 업적 중에 하나는 파르티아 정벌이죠. 자, 당시에 로마가 필적할 만한 상대는 파르티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영유했던 지중해 전체를 볼 때 로마의 상대가 될 만한 나라는 파르티아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게르만이나 카이사르가 정벌했던 프랑스의 갈리아 또 뭐 그리스 이런 데는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어요. 있어봐야 조그만 나라들인데 오로지 로마만은 영향을 가진 나라는 파르티아였습니다. 그래서 늘 파르티아와의 경쟁이 버거웠죠. 그래서 이 시리아의 총독한테 가장 큰 롤은 파르티아와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게 늘 큰 과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파르티아를 정벌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정을 맺기도 하고 늘 그렇게 파르티아와 일정 관계를 두고 싸웠죠. 또 그 싸우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파르티아 위쪽에 아르메니아로 있죠. 저 위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오늘날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만큼 아르메니아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지금 그 터키의 동부 지역에 있는 그 산간 지방의 것이 이제 아르메니아인데 이 아르메니아를 두고 파르티아와 로마가 끊임없이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이게 전쟁도 많이 하고 했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와 치고받고 싸우고 많이 했습니다. 크라수스는 패배하기도 하고 카이사르는 정벌하다 살해되도 못했고 아우구스터스하고 네로도 장수를 보내서 싸우기도 하고 협정을 맺기도 하고 뭐 이런 데였는데 트라이아누스는 이 파르티아를 쳐들어가서 가장 멀리까지 갑니다. 파르티아의 수도였던 크테시폰을 점령하기도 하고 페르시아만까지 도달을 해요. 갔었는데 사실은 그까지 가봐야 먹을 떡이 별로 없죠. 군대를 유지하기만 어렵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메소포타미아는 잃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생각하기에 로마의 동쪽 국경은 유프라테스 강이었어요. 유프라테스 강까지만 가고 오늘날 시리아의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이 유프라테스 강이죠. 거기까지만 가고 더 동쪽으로 가봐야 사막지대고 별로 먹을 떡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가서 동쪽에 안정만 하면 되니까 그 정도만 하는 게 로마에 늘 원하는 거였죠. 트라이아누스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벌어들인 자금을 가지고 포럼을 짓습니다. 이렇게 원정을 많이 했던 로마 황제들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이렇게 포럼들을 많이 건설했죠. 포럼을 만들고 거기다가 기념 원주를 세웠죠. 그래서 원래 그 기념 원주의 꼭대기에는 트라이아누스 청동상을 세웠는데 오늘날에는 그 위에 성 베드로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 콜로세움과 그 베네치아 광장 사이에 큰 대로가 있어요. 그 무솔리니가 큰 길을 뚫어가지고 포장도를 깔았죠. 깔아서 그 지금 트라이아누스 포럼 위로 이렇게 지나가죠. 또 트라이아누스가 했던 것 중에 하나 신도시를 건설한 게 있습니다. 알제리에 가면 팀가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트라이아누스가 전역병을 위해서 건설한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한 20살 때 입대를 해가지고 16년 내지는 20년을 근무한 다음에는 이제 퇴직을 하죠. 퇴직을 하면 보통 퇴직금을 주거든요. 그 퇴직금을 돈으로 주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땅을 주는 거죠. 어차피 이탈리아로 가봐야 먹고 살 게 없고 오히려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신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에 정착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살게 했던 거죠.
팀가드는 로마 제국의 유적지 중에 폼페이 다음으로 잘 남아있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긴 이제 사막지대니까 모래 위로 덮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꽤 잘 남아있는 거죠. 여기 사람이 살게 되면 이런 게 다 없을 거 아니에요. 기름도 없어질 텐데, 여기는 사람이 안 살고 이제 버려졌기 때문에 이런 신도시가 오늘날까지 유적지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